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 회복 후에 맞게 된 첫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한 주와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갑니다. 오늘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앞으로 4주 동안의 이행기를 거친 후엔 감염이 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일반 독감처럼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 지난 주말 일상 회복에 대한 반가움이 곳곳에서 느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우리 경제, 또 코로나 우울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아침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들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제철 식재료. 지난주 새농퀴의 정답이었던 산내음 가득한 두릅과 바다향이 물씬 느껴지는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인데요. 그런데 이것 조심스럽게 드셔야 하죠. 해물찜이나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단골 식재료이지만 반가운 마음에 얼른 집어 입안에 넣었다가 아 뜨거! 하고 깜짝 놀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물컹한 이것을 입안에 넣고 힘껏 씹으면 톡 하고 터지면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신선한 바다의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알쏭달쏭한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강력 힌트 하나 더 나갑니다. 이 해산물의 이름 세 글자인데요.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 첫 소절에 두 글자가 숨어있네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겠지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눈동자 그림 속의 태양은 아니겠지요. 최헌 씨의 앵두 시작 부분을 잘 들으셨다면 이 해산물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첫 글자는 미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물 관리만 잘해도 탄소 발생을 줄이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최근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벼 재배 시에 논에 지속적으로 물을 담아두지 않고 중간물대기나 논물 걸러대기 등을 실천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중간물대기는 25%, 논물 걸러대기는 60%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물 관리 기술 실천을 위해서는 자동 물골을 설치해야만 하는데요. 기존 자동 물골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현장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을 6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보급형 자동 물골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동 물골을 사용하면 정밀 물 관리가 가능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감축에 따른 1톤당 10,000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농촌 다양한 영농 준비로 참 많이 바쁠 시기인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이번 주에는 오늘 오후 제주에서부터 비가 시작되어 충청권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으며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29일 금요일에도 남부 지방과 제주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번 비는 농사 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에서는 때에 맞춰 농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7 내지 16도, 낮에는 16에서 25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 발생의 위험이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각 농가가 실천할 정보들 알아보죠. 벼농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벽시 종자 소독 시에 벽시바라기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벽시바라기를 이용하여 종자 소독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입한 지 오래된 바라기는 온도 조절 장치 센서 점검을 통하여 설정 온도와 물의 온도가 같은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 온도를 30도씨까지 높인 상태에서 약재를 희석하고 종자를 넣어줘야 하며 동일한 품종의 종자를 함께 소독해야 균일하게 소독되고 소독 효과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감자 여름 재배를 위해서는 아주 심기 20 내지 30일 전에 싹이 1 내지 2mm 정도 자라도록 싹트우기를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깨 비닐 피복 재배에 적당한 파종 시기는 전남과 경남은 4월 하순, 그 밖의 지방은 5월 상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파종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5월 상순에서 중순에는 일교차가 커서 이꽃병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산간지에서 푸독 수술을 재배할 경우 옮겨 심는 시기가 5월 상순이기 때문에 지금 모기르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소 재배 농가에선 뭘 해야 할까요? 노지고추의 아주 심기를 마지막 서리가 온 이후 맑은 날 실시하면 되는데요. 너무 깊이 심게 되면 뿌리의 활착이 늦어지고 얕게 심으면 뿌리에 건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묘상에 심겨져 있던 깊이대로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지배추에 적기 정식을 위해서 육묘를 하고 있으실 텐데요. 육묘 온도는 야간 최저 13도씨 이상, 낮에는 25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시설하우스에 씨 없는 수박에 아주 심기가 한창일 텐데요. 씨 없는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아주 심기부터 수확할 때까지 물, 온도, 비료 주기에 더욱더 관심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개화기 과수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개기부터 한 달간은 세포 분열기로 과실 비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관수 시설은 점적 관수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은 미니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점적 관수 방법은 30 내지 1시간 관수 후에 관수 시간만큼 쉬었다가 다시 관수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복숭아꽃이 피는 시기에 비가 잦았기 때문에 병원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숭아에 발생하는 제피무늬병과 흰가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5월부터 예방적 차원의 방제가 필요하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사항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질병을 옮기는 유해곤충이 증가하고 있고 이 활동 시기도 당겨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기는 바이러스나 균을 옮기는 대표적인 매개충인데요. 모기 매개 질병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모기 발생 전에 접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들에 많이 서식하는 진드기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다가 소가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매개 질병을 유발시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소를 방목하기 전에는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투여하거나 살포하면 질병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남은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죠.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로 신동진, 세척무 등 수확 시기가 늦은 중만생 품종을 재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벼 수확 작업이 늦가을에 집중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 중생종 품종으로 노동력 분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중생종벼인 참누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백만기 연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식량과학원 백만기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왜 중만생 품종을 주로 재배하나요? 벼 생육과 쌀의 품질 그리고 수확량은 기상 조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인 주로 평야지대에 있고 폐는 배가 있고 이런 시기가 기상 조건이 중만생 벼 품종에 잘 맞아 대부분 중만생 품종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중만생종 벼를 우리가 이제 주로 재배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벼는 조생종이 벼 전체 면적의 8%, 중생종이 5%, 그리고 나머지 87%가 중만생종인데 그러다 보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가을 수확과 건조 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고 이는 농민이나 RPC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생종 재배 면적을 확대하면 농작업 쏠림 현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참누리, 어느 지역에서 재배하기 좋은 품종일까요? 참누리는 사실 중생종으로 우리나라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어디서나 재배는 가능하지만 남부 평야지, 특히 호남 지역에 잘 맞는데 그 이유는 품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네. 참누리벼의 장점, 특성은 그럼 뭡니까? 참누리는 2021년에 만들어진 신품종입니다. 중생종벼는 주로 충북 이북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벼가 익는 시기가 빨라 가을이 남부 지역보다 조금 일찍 오는 지역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누리는 중생종이면서도 남부 평야지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도 잘 익고 도정을 했을 때 쌀이 깨끗하며 밥맛도 좋은 품종입니다. 네. 참누리 벼, 그러면 병에 대한 저항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남부 평야지에 많이 발생하는 흰잎마름병에 아주 강하고 바이러스병인 줄무늬 잎마름병과 오갈병에 강하며 가을철 비가 자주 오면 이삭에서 싹이 나는 수바라 현상이 발생하는데 참누리벼는 수바라가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누리에 대한 농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누리는 신품종이어서 재배 면적이 아직 넓지 않지만 병에 강하고 쓰러짐이 적어 재배하기 편한 품종입니다. 또한 가을에 벼가 익는 시기에 줄기가 균일하고
벼알이 노랗고 깨끗한 특성이 있어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참누리 재배할 때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예, 다른 벼 품종처럼 참누리벼도 종자 수독부터 파종, 이양, 수확할 때까지 표준 재배법을 잘 따라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웃자라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므로 적정량을 줘야 합니다. 종자 소독은 철저히 해주시고 저온에서 발화가 잘 안 되므로 육묘 시기에 온도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내가 중생종벼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 종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예, 2021년 육선된 품종이어서 현재 품종 출원 중이므로 보급종 생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참누리 품종이 빨리 복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 유변기관을 중심으로 종자 생산과 보급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급 종자는 2023년 한국농업기술원 구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보급 사업을 통해 농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자, 벼 연구자로서 농민과 소비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최근 쌀 소비가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쌀은 먹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더 좋은 품종을 만드는 일이고 그 결과는 농민과 소비자들 포함한 전 국민에게 그런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국립식량과학원 백만기 연구사와 함께 중생종벼 참누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거리두기가 이제 풀렸어요. 네네. 밤 늦게까지 밖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내온 그 시간 동안 비대면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네. 비대면 마케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좀 들려주세요. 네, 우리가 고객과 만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비대면 마케팅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상이 됐는데요. 고객과 접촉을 하지 않고 마케팅을 한다는 의미의 언택트에서 또 온라인 기반으로 고객을 만난다는 온택트 마케팅, 또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을 실시간으로 만나는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SNS를 기반으로 구매를 이끌어낸 라이크 커머스까지 네, 비대면 마케팅과 관련된 신조어도 많이 증가를 그러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키오스크를 통해서 안내를 한다거나 주문을 한다는 것에서 넘어서 비대면 마케팅의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각 산업들이 어떻게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출판업계에서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 전시장, 또 특히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고 또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개강을 하면서 책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랬네요. 네, 우리가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러서 책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출판 후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많은 행사들, 작가와의 대화나 강연 등이 모두 취소가 되면서 작가들의 수입도 많이 줄고 출판 시장 전체가 침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출판업계에서 비대면 트렌드에 따라서 콘텐츠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접목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종이책의 비중을 줄이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으로 출판 방식을 변화시킨 겁니다. 네, 종이책이 주는 아날로그 감성이 지금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좀 옛날 방식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특히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활용됐던 방식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양질의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종이책으로 구상하던 레이아웃들을 디지털에 맞게 모두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들 하는데 좀 이렇게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한 덕에 또 출판사들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아까 그 행사 취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그쪽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나요? 네, 일단은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출판업계에서도 이제 랜선을 통한 홍보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뭐 출판 이전과 이후 모두 미디어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TV와 뭐 너튜브 대표적인 채널이 됐는데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듀테이너들이 너튜브로 넘어와서 퀄리티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고요. 이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책을 출판하는 새로운 구조를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들의 팬들이 또 구독자들이 고정 구매자가 되면서 기존 판매량의 몇 배에 해당되는 고정 판매를 이뤄놓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서 또 방송과 SNS를 활용해서 잠재 고객까지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 네, 고객은 TV, SNS 영상, 책 여러 가지 채널 중에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골라서 접하고 또 다른 채널로의 확장도 기대를 할 수 있어서 또 선호하는 비대면 마케팅 방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주제는 좀 놀라운데 자동차도 비대면 마케팅이라니 이건 진짜 막 가서 만져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네, 사실 자동차는 길게는 뭐 10년 이상까지 타기도 하고 또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 확정까지 다양한 선택지 또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는 제품인데요. 따라서 전시장을 방문하고 또 담당 딜러와의 대면 영업을 통해서 판매를 유도했습니다. 뭐 판촉이나 마케팅 역시 영업사원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근데 역시 자동차 업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전시장의 고객 유치가 좀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마케팅 채널 중에 하나가 홈쇼핑입니다. 사실 자동차 브랜드가 많은 양의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싸게 판매하는 공동구매 형식의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것이라는 상상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네, 한 국내 자동차 브랜드는 이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신차를 런칭하고 판매를 했는데 이제 월 평균 판매량이 기존 대비 평균 30%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버스나 트럭, 또 캠핑카와 같은 특수 차종들은 사실 기존의 전시장에 전시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오히려 홈쇼핑과 같은 미디어 채널에서의 홍보가 더 효과적이었다고도 합니다. 또 한 자동차 브랜드는 포털사의 오픈마켓에 본인들의 자동차 브랜드를 런칭을 하기도 하고 또 비대면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또 자동차 업계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마케팅 시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달라졌는지 바로 느낌이 오네요. 스포츠 이벤트도 몇 년 동안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네. 마라톤 행사를 비대면으로 해본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수천 명에서 사실 많게는 수만 명까지 참가를 하고 있는 이 마라톤 대회는 그 스포츠 브랜드들에서 굉장히 연례 행사로 빠지지 않는 행사였습니다. 네, 참가자 모두가 그 해당 브랜드의 옷과 또 신발을 신고 또 도시 한복판을 달리기도 하고요. 네. 네, SNS에 자발적으로 브랜드와 행사명을 태그해서 올리면서 네, 홍보를 해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이었는데요. 네, 또한 이 마라톤 행사들도 모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안은 이런 행사들이 잊혀지는 줄 알았지만 네, 비대면 트렌드를 타고 네, 마라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애니멀런으로 불리는 마라톤 행사인데요. 이 멸종위기 동물을 위한 기부 마라톤으로 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가자는 참가비를 낸 후에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즐기고 인증을 하게 되면 완주 기념품을 받게 되고요. 주최 측에서는 뭐 바다 거북이나 꿀벌, 사자와 같은 멸종 위기 동물들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벤트 참여 금액의 10% 정도를 기부를 합니다. 네, 완주 메달이나 기록증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서 발급을 해서 또 매달 새로운 컨셉의 패키지를 통해서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분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또 이렇게 비대면 마케팅 트렌드를 따르고 있네요. 그렇네요. 뭔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무인 점포를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무인 점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주문 같은 것들도 키오스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예 매장 내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이 무인 점포와 그 종류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네, 최근에 많이 생긴 업종은 뭐 아이스크림 가게나 밀키트 판매점들이 맞아요. 있는데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줄어든 고정비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면서
뭐 다른 매장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간단한 제품들에서 벗어나서 무인 문구점, 독서실, 카페 등등 손님과 직원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그 자체가 또 영업 포인트가 되는 점포들의 증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무인 횟집, 무인 네. 정육점도 생겼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는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먼저 우리 지난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실 배달 관련된 주문들이 급격히 감소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달 전문이나 또 배달 업종으로 전환했던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래서 이제 뭐 배달 업체의 수수료, 또 배달 기사분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면서 이와 함께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무인 점포와 이게 관련된 창업 글들이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매장 관리나 또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뭐 손님이 많지 않은 야간 시간에도 오픈해둘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 뭐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도난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사실 사후에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CCTV를 보면서 회의감을 느낀다 이런 걱정도 있지만 사실은 손님들을 대면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준다 이런 반응들, 네, 좀 현실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또 비대면이 트렌드라고 해도 또 가장 적절한 운영 방식은 유인과 무인 방식을 적절히 섞는 것이다라는 글이 공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게 아니라 또 손님과의 소통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인 방식 또 무인 방식을 좀 섞어서 활용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농산물은 어떨지. 농산물 수출할 때 비대면 마케팅을 또 활용한 사례가 있군요. 네. 사실 뭐 한류 또 그리고 문화를 연계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실시를 하면서 한국 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했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류 콘서트들을 사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환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타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퀴즈를 통해서 농수산물 PPL을 했더라고요. 기발하네요. 네, 또한 또 중국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한 K푸드 콘텐츠, 뭐 슬기로운 한식 생활이라는 이름의 그런 쿠킹 쇼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1억 6천만 뷰나 기록을 하고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이 방송에서 실제로 나온 식재료들이 또 중국 고객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또 판매의 증가로도 이어지게 됐고요. 또 이렇게 우리 농산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컨텐츠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외와의 물리적인 거리를 없앤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마케팅 가운데 참고할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무인 점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해외에서도 무인 판매에 대한 니즈가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새로운 비대면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기존에 있던 좀 규격화된 사이즈가 아닌 다양한 사이즈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냉동 자판기를 개발을 했는데요. 뭐 기존에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작은 제품들만 넣을 수 있었다면 네. 새로 개발된 자판기에는 냉동 굴이나 새우와 같은 수산물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네, 10여 종의 김치를 자판기에서 판매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젊은 고객들이 마트에서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고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인기가 있었고요. 또 스위스에서는 사람 없는 농장 가게를 선보였습니다. 농장의 한쪽에 농산물을 쌓아두면 고객이 직접 그 물건을 보고 무게를 달아서 계산까지 해가는 방식이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거 잘하는데 우리 소비자들도. 예.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갓 수확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었고요. 사실 국내에서도 무인으로 고객을 만나면서 소통은 SNS를 통해서 하고 또 질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판매하는 자판기들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고객을 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또 소통은 유지하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들이 또 우리 비대면 마케팅에서 꼭 지켜져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과 내일 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데요. 제주 산간의 많게는 300mm 이상, 제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엔 최고 120mm, 충청 남부 내륙엔 최고 70mm까지 오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8도, 전주 15도, 부산 1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 사생활 침해 등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많아서 이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오늘 청문회의 핵심 검증 대상은 이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이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의 고문료, 그리고 배우자가 한덕수 후보자가 이제 그 주미대사로 재직할 때 이 워싱턴 영사관에서 전시회를 열거나 이 첫 개인전에서 재벌 기업에 수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팔았다라는 것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관련 자료를 여러 곳에 요청했지만 한덕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후보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를 불과 20시간도 남겨놓지 않고 일정을 재협상하자라고 일반 통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내일 예정된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달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열리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일단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우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적십자병원 의사로 단연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5년간 납부한 적십자 회비가 총 2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2018년에 1만 원, 그리고 2022년에 1만 원이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는 적십자 회비는 이 취약계층 지원과 해외 재난재해 피해 지역 긴급구호, 재난안전교육,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되는데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만 이 민주당은 적십자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한 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적십자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그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자 측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감사원은 관련 감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의 모친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전세금 2억 3,600만 원을 임대인인 어머니에게 지급한 뒤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화진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빌린 채무가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전세금을 내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어머니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서 이 증여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자,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안 중재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어제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이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곧바로 이 중재안에 많은 국민과 지식인이 분노하고 있다라면서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고요. 이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끝난 중재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공청회를 열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자라고 민주당이 제안했습니다. 또한 여야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선거와 공직자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소셜미디어에 사과하기까지 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검통령이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깨는 행동을 한다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원안을 중심으로 통과 수준을 밟아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네,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국회 합의안이 나오자 이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검사들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중재안이 나오기 전날인 지난 21일 김호수 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었는데 이 면담 직후 검수완 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음 날 아침에는 국민과 국회가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호수 총장이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검찰 내부의 압박과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문정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그 뉴스타파 인터뷰와 자신의 SNS에 이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침묵하고 검찰권을 사수할 땐 국민을 내세우느냐라면서 검찰이 재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무대화하며 사법정의를 조롱했으며 이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새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당선인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지내기로 했는데요. 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경호, 보안 등의 문제, 또 공관을 짓는 시한, 비용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한남동 공간 중 가장 안 쓰는 게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라고 했고요. 이 국가예비비에서 육군 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도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선인 측은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너무 노후화됐다라면서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 당선인의 배우자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공간을 둘러보고 결정하고 또 나무도 베어내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 당선인 측은 실무진이 결정한 이후 돌아본 것이라며 이 본인이 거주하실 공간이니까 자연스럽게 봤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리모델링 기간을 고려하면 취임 이후 한동안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고요?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낮아지고요. 이에 따라 일상 회복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오늘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마트에서 시식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하고 또 거리 두기는 또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기다려왔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이 정상 운영을 재개하는데요. 역시 노인복지시설은 3차 접종을 한 분들까지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노래나 체조같이 이 침이 좀 튈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면 강의가 당분간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서 격리 의무도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준비를 두기로 했고요. 한 달 동안에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유지가 됩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신규 확진자 수는 75,449명, 어제는 64,725명으로 주말 이틀 합계 14만여 명이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